오늘 정기 세미나 이제 이렇게 완전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저희는 정기 세미나 합니다. 그리고 정기 세미나에 우리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ERC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모신 분이고요. 경북대학교 영상의학과의 윤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환기 의공학회 하고 그다음에 포디플로 MRI 워크숍 같은 거 저기 양도현 교수님이 주최하셔서 하셨을 때 이제 뵙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제 세미나를 오늘 하게 됐고요. 오늘 세미나 이후에 ERC에 이제 참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모셨고요.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되게 많은 양의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것만 읽기만 해도 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8년도에 경북대학교 의대에서 MD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경북대학교에서 석사하시고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은 어, 그 영어로 적어 주셔서 코리안 소사이어티 오브 레디알러지 그리고 코리안 소사이어티 오브 신경 영상 앤드 헤드 앤 넥 레디알러지 활동하고 계시고 코리안 소사이어티 오브 인터벤션 뉴로 레디알러지 등등 많은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단체에서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영구적으로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을 적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늘 음, 그 연구를 하고 있는 포디플로 MRI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디플로 MRI를 유로 레디알러지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 관심 있으시고 당연히 2D PC MRI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노 테라노시스, 로보틱스 인터벤션 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말씀은 직접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혈류역학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부족한 내용이지만 제 나름의 했던 그런 연구들 그다음에 제가 뭐꼭 연구는 아니더라도 제가 임상 진료를 통해서 항상 접하는 질환들에 대한 포디플로 MRI의 그 적용에 대한 그런 리뷰 아티클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경북의대 영상학과 교실에 있는 윤성원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저 자리를 옮겼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이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2D, 4D가 아닌 2D velocity encoded phase contrast MRI를 주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해서 환자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몇 개를 썼습니다. 근데 어, 저희 그런 임상에서는 워낙 좀 바쁘게 돌아가고 점점 사진의 양도 많아지고 임상적인 업무 강도가 심해져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아카데믹하고 그다음에 이게 클리니컬 어, 그런 분야에서 이게 뭐 꼭 있어도 되냐. 그다음에 워낙 그 좋은 그런 몰폴로지 모델리티인 TOF MRA라든지 CT 엔조 이런 몰폴로직한 그런 모델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4D 플로우로 기술적인 그런 임상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어, 그 테크니컬 어드밴스먼트가 4D 플로우 MRI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서 앞으로 좀 더 이쪽 분야로 좀 어, 그 리서치 액티비티를 기업하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과감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주로 뉴로 분야에서 어떤 디지즈를
좀 적용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클리니션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 오늘 강의에서는 거의 뭐 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질환이고 어떤 질환에 있어서 어떤 어, 어, 이런 병적인 피처를 어, 이런 2D나 4D 플로우에서 알 수가 있고 이런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브레인은 바디 웨이트 2% 정도 밖에 차지하고 않지만 카디악 아웃풋의 한 15에서 20%, 5분의 1 정도가 어, 그 베슬, 베슬일 정도로 하일리 베스클러 오건입니다. 게다가 서큐러 윌리스 같은 세레브럴 아트리가 뭐 에뉴즘 같은 아스로스클레로틱 네론 같은 그런 질환들이 상당히 많은데 베스쿨라 리지스턴트가 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 이런 몰폴로직 어세스먼트로 지금 현재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 효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포스트 오피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뭐 MR 엔지오나 CT 엔지오에서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비해서 좀 기능적인 헤모다이내믹 어세스먼트를 하는 2D 뱅크 MRI라든지 4D MRI, 도플러, US, 그다음에 약간 아카데믹하게는 CFD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임상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게 앞으로 정밀 의료 쪽으로 간다면 이런 패소피지올로직 메커니즘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여기에 기반한 트리트먼트 플랜이나 그다음에 스타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2D 뱅크나 4D 플로우 MRI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좀 더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미징을 계속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디지즈의 내추럴 코스, 그다음에 어떤 환자들을 뭐 스텐트, 엔더 아트렉토미, 이런 바이패스 같은 어떤 수술적, 시술적인 치료의 트라이에지 페이션트하고 그다음에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 프로시저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4D 플로우 MRI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 기술적인 이런 진보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MR 엔지오나 CMR이나 컨트라스트 이넌스드 MR 엔지오나 이런 몰폴로직 그런 엔지오그래피에 비해서 여전히 뭔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는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퀄리티 컨트롤이 쉽게 되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컨슈머에 적합한 이런 대량 생산을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존의 어떤 이런 포르쉐나 이런 것들은 이거 뭔가 이렇게 매니아층에서 있어 기술적인 매니아, 그다음 뭐 귀족들, 옛날에 그런 기사 계층들이 선호했던 그런 이 소수의 손으로 만드는 이런 수제품에 가깝고 명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르쉐 같은 그런 포드 자동차에 보다는 이런 그 포르쉐에 가까운 이런 모델리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아카데믹 인투지즘의 발로 여기에서 생겨나든지 그렇지만 뭐 분명히 무엇인가 많은 정보를 헤모다이내믹, 패스 피지올로직 이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뉴로 베스쿨라 디지즈에 있어서 디지즈 프로세스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 고찰을 해봤는데 이런 저희가 믿고 있기에는 이런 이 베스쿨라 몰폴로지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베스쿨라 몰폴로지에 의한 플로우 디스트레스
플로우 디스오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플로우 디스오더 때문에 베스큘라 월의 몰폴로지 이상이 생긴다. 그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이런 서로의 피드백을 주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큘라 월의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그러면 이런 지오메트리 변형이 일어나면서 플로우가 변하고 이런 헤모다이내믹 플로우 이상이 다시 인플라메이션을 시키는 이런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애뉴리즘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브레인 ABM도 그럴 것 같고 아스로스클레로시스 이런 브레인 아터리 디지즈가 아주 서클 오브 윌리스나 이런 아트리 베스큘라 브레인 베스큘라 에리어에서 이런 피드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그 피드백 속에서 메이저 클리니컬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미징을 시행했을 때 그 크로스 섹셔널한 그 타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떠한 내추럴 코스를 거쳐서 이게 질병이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미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선에서 이 내추럴 코스의 어느 선에서는 적절한 그 스테이지에 맞는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이런 페이션트 트라이어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지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약물, 안티플레이틀리트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스타틴 같은 약을 쓰든지 안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술을 하든지 스텐팅을 하든지 CA를 하든지 이런 것들 애뉴리즘 코일을 하든지 클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미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MR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면 4D 플로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베슬월 MRI도 상당히 많이 이머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에 도플러 울트라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임상적으로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CF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MRI 같은 MRI에서 플로우에 대한 이미징은 4D 플로우나 2D 뱅크 이미징으로 얻고 그다음에 베슬월 자체는 베슬월 MRI로 하면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한쪽만 보지 않고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재는 2D 플로우 페이즈 컨트라스트, 그다음에 4D 플로우 MRI 어떻게 얻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질환들에 있어서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징을 시작을 할 때는 어, 조금 복잡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D 뱅크 MRI 기계에서 2D 뱅크를 페이즈 컨트라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필로시티 매저먼트를 가능한 그런 쪽으로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 어, 이 ECG 게이팅, ECG 내지는 그 페리페럴 게이팅 이걸 해서 그 EKG의 그 페이즈에 딱 맞게 이미징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필로시티 인코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딱 정해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페이즈 컨트라스트의 위상차에 의한 거기에 비례를 해서 속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트리 같으면 80ms라든지 베인 같으면 뭐 40 cm per sec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CSF 같으면은 에퀴덕트 같으면 5에서 10 이 정도의 레벨에서의 적절한 velocity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 내에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매저를 하려면 거기에 완전히 수직으로 딱 이렇게 엔드온으로 할 수 있는 베스큘러 스트럭처를 엔드온으로 이렇게 이미징 할 수 있는 평면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정한 이런 플레인을 보면 이제 카로티드 같은 경우에는 C2 레벨 정도 되는데 카로티드, 프락시말 ICA, 그다음에 인터널 저귤러 베인, 뱅크 값을 약 120까지도 이 그 뱅크 값을 약간 좀 이렇게 80에서 100, 120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딱 픽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레벨에서 또 이 뱅크 값을 엄청 떨어뜨려서 10 정도로 떨어뜨리면 10cm per sec을 떨어뜨리면 이제 4개에 있는 CSF 플로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입니다. 4개의 서버 라커네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 아, 그래. 예, 예, 예. 이제 나오십니까? 예. 여기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벨에서는 이렇게 카로티드 아트와 인터널 저귤러 베인 요즘은 이 화살표로 건드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넥 레벨에서는 이런 아트리 베인 그다음에 CSF 플로우를 매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트라크레니얼로 넘어가서 이 레벨을 설정을 하였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인터널 카로티드, 베질라 아트리, 미드 베질라 아트리, 그다음에 수피어 세살 사이너스,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이런 아트리 베인을 동시에 매저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인. 그다음에 이 코로날 플레인을 설정을 하였을 때 이런 비너스 듀랄 사이너스를 매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퀴덕트를 타겟해서 에퀴덕트를 매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촬영할 때 이제 촬영할 때마다 MRI실에 가서 방사선사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요렇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됐고 방사선사들이 이걸 다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일일이 다 제가 다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일상적인 진료로 들어가려면 방사선사들 트레이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2D 뱅크에서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D에 비해서 그 값이 좀 정확하고 릴라이어블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고 나서 이런 ROI를 그린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런 아터리 플로우가 나타나고 베인 플로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CSF는 이런 바이페이직한 이런 이것보다 훨씬 플로우 레이트가 낮은 바이페이직 플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D 플로우 시대가 되었는데 이 갑자기 3D가 아니고 웹 4D인가 4D는 그냥 그 단면에서의 그런 매그니튜드와 필로시티 이미지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제 페이즈 컨트라스트 MRA가 있습니다. 3D 페이즈 컨트라스트 MRA. 이거는 이제 슬라이스를 여러 장으로 해서 XY, Z축으로 해서 이런 그 필로시티가 다 나타나는 이미지이고 그다음에 매그니튜드 한 장에 필로시티 XY, Z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즈 컨트라스트 MR 엔지오인데 이게 어떤 그 EKG 그 딱 그 각 EKG의 하트 레이트 페이즈의 한 페이즈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페이즈를 딱딱딱 해서 플로우가 나타나는 거를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4D 플로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카웃을 이미징을 얻은 다음에 이런 그 에어리를 설정을 하고 EKG의 각 EKG를 뭐 32페이지나 뭐 20페이지나 좀 더 작게는 16페이지, 20페이지, 32페이지 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에서의 그런 매그니튜드 XYZ 디렉션의 플로우 맵들이 각각의 그 EKG 페이즈에 해당되는 이런 이미징을 얻어서 리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팅 그런 시퀀스가 발달을 돼서 이런 그 스캔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0분 내로 이제 떨어지는 10분 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이런 밴드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게 작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리컨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량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임상에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OF mRNGO하고 그다음에 어, 그 조형 증강 mRNGO 이런 것들 비교해서 스캔 타임이 좀 어, 그 길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리컨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리컨하는 소프트웨어도 어, 지금 이제 CB42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컨하는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세 젊은 남자를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뱅크는 60cm per second 상당히 좀 낮은 거를 설정을 해서 했는데 서클 윌리스의 이런 풀서틸리티가 잘 보이고 그다음에 어, 수피어 세이스탈 사이너스나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이런 비너스 사이너스도 같은 그 필로시티 레인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질 아트리를 ROI로 하여서 플러스 이런 타임에 따른 이런 그 필러시티
플로우를 플러스를 얻었고요. 그래서 pick 플러스 t 맵을 이 스트림라인이라는 이런 맵으로 또 해보았고, 그 다음에 월시어 스트레스 맵으로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게 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캔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리고 리컨하는데도 너무 걸려서 기존에 지금 이런 빨리빨리 이런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에서 상당히 좀 오히려 지장을 주기 십상이어서 이런 이미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 페이퍼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넥 포션의 넥 베슬이나 서클 오브 윌리스에 있는 아트리에서 이거는 2D입니다. 2D로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 아트리를 어, 플로우를 매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플로우를 다 더하면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CBF를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이렇게 하면 이 연세가 점점 드시면 이런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아, 1년당 매년 2.6ml per minute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요걸 약간 좀 모델을 바꿔보면 한 40살에서 한 60살 정도는 어느 플래트를 이루지만 그 60세, 65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더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서클 오브 윌리스 레벨에서 이런 콜라테럴, 크로스 콜라테럴의 양상에 따라서도 뭐 그게 피콤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또는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트리 ACA A1 세그먼트가 하이퍼플라스틱 하냐 안 그러면 페이턴트 하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런 플로우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MCA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상당히 오래된 페이퍼인데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퍼가 이런 MCA 스테노시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페이퍼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TCD 결과와 상당히 코릴레이션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MCA 프락시멀 세그멘트에 보시면 significant stenosis가 있고 atherosclerotic irregularity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velocity가 좀 증가된 빨갛게 보는 게 이제 타임맵에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가돼 있고 매저를 해보면 요게 이제 어, MCA 스테노시스 직전 직후를 보면 반대측 랩트 MCA 필로시티에 비해서 스테노시스 직전에는 필로시티가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스테노시스 이후에는 필로시티가 감소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TCD 소견과 상당히 콜리레이션 되는 이런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클 오브 윌리스 레벨에서의 콜라테럴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똑같은 IC의 오클루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아스타졸라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해서 이스키미아가 발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리바스클리제이션 하지 않았을 때도 퍼퓨전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바이패스나 리바스클라이제이션을 필요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서클 오브 윌리스 랩의 피콤 대표적으로 피콤의 플로우를 TOF MRNGO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4D 플로우에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같은 IC의 오클루전인데 피콤 플로우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 아스타솔라마이드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랩트 MCA 플로우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이스키미아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서클 오브 윌리스뿐만 아니라 ICA, ECA 이러한 콜라테럴도 보시면 옵살믹 아트리를 통해서 이런 ECA와 ICA가 아나스토모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옵살믹 플로우를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옵살믹 플로우를 TOF에서 잘 TOF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ICA 오클루전이 있는 이런 환자이지만 4D 플로우를 하였을 때는 4D 플로우가 확인이 되고 여기서는 페인트하게 보여서 이런 아스타졸라마이드 스테투스 테스트에서 이스케미아를 보이는 환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텍트한 환자 이런 것들과 잘 컴패터블한 잘 맞는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TOF MR 엔지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ICA가 카로티드 아트리 시비어 스테노시스에 의해 ICA 플로우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MR 엔지오의 시그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옥시전 익스트랙션 프랙션을 계산하는 이런 패스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 코릴레이션 되는 컴패터블한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RNGO가 구조적인 그런 거를 있는데 일부는 이런 플로우를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하고 mRNGO하고 그다음에 그 보디 플로우 MRI하고 상당히 좀 어, 상당히 이 코릴레이션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어느 게 그 워크플로우에서 mRNG가 워크플로우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임상 진료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 뱅크를 이용을 해서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트 또는 엔드 아트렉토미 둘 다 포함을 해서 카로티드 아트리 리바스쿨러리제이션이라는 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명의 환자인데 양측 수술을 했던 이런 환자들까지 다 인클루드를 해서 39개의 카로티드 아트리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환자를 모았고 그래서 이 환자들을 수술 전과 수술 이후 2D 뱅크를 각각 이 레벨에서 모두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한쪽에 어, 여기서 라이트 카로티드 아트리가 지금 스테노시스가 심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스텐트를 해서 여기를 어, 넓혀 주었을 때 그러면 토탈 블러드 플로우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당연히 올라가는데 정상인과 비슷해지는 것일까? 안 그러면 더 많아지는 것일까? 그리고 아트리가 늘어나면 그럼 브레인에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러니까 브레인에 가는 플로우는 아트리고 나오는 플로우는 이런 비너스 사이너스 베인과 세레브럴 베인과 그다음에 CSF 플로우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아트리에서 늘어난 플로우를 이런 베인도 늘어날 것 같고 CSF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은 이제 아주 어, 막 엄청난 엑셀 데이터가 생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넥 에어리어와 그다음에 서클 오브 윌리스 에어리어에서 이런 각각의 스텐티드 사이드의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당연히 사이즈가 너무 적죠. 네, 숫자가 너무 적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플로우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에 있어서의 그 스텐티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의 플로우의 퍼센트 또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측에 있는 카로티드 아트리는 플로우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베질 아트리, 볼테블 아트리 또한 변화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해서 거의 이 노멀 컨트롤과 유사한 형태로 유사한 정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superior sagittal sinus, straight sinus, 그다음에 transverse sinus, internal jugular vein 같은 이런 베인들도 다 이 토탈 양들을 보면 다 증가를 했습니다. 유의하게. 그러니까 아트리가 인터널 카로티드 스텐티드 아트리 카로티드 아트리가 증가한 만큼 그 비너스 세레브럴 베인도 다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CSF는 이게 워낙 이게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CSF는 크게 변한 변동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2D 뱅크로 매저먼트한 플로우가 믿을 만한가, reliable한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넥에서 쟀던 이런 어, 넥 패스에서 쟀던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플로우 볼륨과 그 미드 베질라 레벨의 세레브럴 아터리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코릴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맥도 이 코로날로 정맥 이렇게 쟀던 그 밸류와 그다음에 이 엑셀로 쟀던 이런 밸류를 어,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코릴레이션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아트리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와 그다음에 세레브럴 베인의 그런 플로우 볼륨 합도 코릴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서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스텐트를 할 때 카로티드 스텐트를 할 때 아트리만 관심이 있지 베인이라든지 CSF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베인이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면 이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버스 사이너스가 오른쪽 왼쪽이 이게 상당히 베리어블한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정맥도 오른쪽 도미넌트한 사람도 있고 왼쪽 도미넌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오른쪽 도미넌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술하기 전에는 라이트 도미넌시 가 12명, 그다음에 레프트는 3명,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비슷한 사람이 3명 정도. 요 정도였는데 시술 이후에 보면 이게 거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변하긴 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12명에서 14명, 3명에서 6명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레벨이든 인터널 저귤러 레벨이든 오른쪽이 좀 도미넌트한 사람이 많았는데 시술 이후에 이런 비너스 플로우가 증가함에 따라 가서 일부 도미넌스가 바뀌는 경우는 있었지만 크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뭔가를 계속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풀서틸러스 인덱스라는 걸 이제 어, 정해서 이런 개념이 지금 4D 플로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계속 확장을 해서 디멘치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어, 최신 논문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플러스틸리티 인덱스를 측정을 해 보았을 때는 어, 이게 트리티드 ICA 빼고는 다른 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서틸리티와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개념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D와 4D를 했을 때 서로 잘 코릴레이션 되고 잘 매치가 된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멘시아 이밸류에이션 쪽으로 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을 봐도 제가 했던 그런 음, 그런 연구를 조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는 이제 각각의 이런 서클 윌리스에 있는 이런 혈관을 다 매저를 하는 이런 연구도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시술 관련돼 가지고 수술 바이패스를 하면 이런 각각의 이 바이패스 자체를 플로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이패스 자체의 플로우도 잴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흉부외과 어, 교수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에어틱 애뉴리즘 다이섹션일 때 이런 테바 소라식 에오틱 애뉴리즘 엔도베스쿨라 리페어 이것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랩트 서브클레비안 아트리를 희생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카로티드 아트리를 이 커버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패스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다행히 카본 카로티드 아트리를 랩트 카본 카로티드 아트리를 살리고 그다음에 서브클레비안 아트리만 희생하는데 근데 이런 수술을 해서 과연 세르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희생이 안 생길 것이냐, 임박이 안 생길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환자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태바를 하기 전과 태바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세르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플로 볼륨을 메저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지금 감게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은 이제 브라이트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 원래는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태바를 해버리니까 여기 플로우가 랩트 서브클레비안 플로우가 막힌 거죠. 그러면 플로우가 일종의 서브클레비안 스틸이 생겨서 볼테브라 아트리가 베질라 쪽으로도 가지만 반대쪽으로 볼테브라 아트리 쪽으로 와서 서브클레비안 아트리로 빠지는 이런 서브클레비안 스틸이 수술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반영하는 그런 소견이었고 그다음에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는 이런 넥 레벨과 어, 인트라크레이널 레벨에서 메저를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두 케이스이지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로티드 쪽에 보시면 이 카로티드의 월 티크니스, 아스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이 부위에 잘 생기게 되는데 월 티크니스가 점점점 증가를 하면 할수록 월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런 게 상당히 옛 10년 전, 10년, 8년 정도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헬티 컨트롤과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아이시스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시비어 스테노시스의 포스트 CEA 이런 그 보디 플로우 사진을 봤었어도 이 보시면 이런 그 여기에 어느 정도의 마일드 플라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 스테노시스의 디스탈 포션에서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감소를 하고 이런 오실레이팅 하는 이런 플로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E를 해서 이런 것들을 플라크를 제거하면 헬시 그 패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애뉴리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뉴리즘은 애뉴 쪽에서 이제 정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 정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런 패턴을 분석하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코어라는 이런 개념을 어, 만들어서 이걸 살펴보셨는데 이런 그 애뉴리즘으로 인플로우하는 필로시티의 한 10% 정도 되는 이런 고 레벨에서 이 애뉴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것들을 있는지 이 패턴을 보고 어떻게 럽처드 패턴인지 럽처드 애뉴리즘인지 언럽처드인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상당히 심플하게 보이거나 뭐 컴플렉스하게 보여도 일관되게 이런 소용돌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언스테이블하다고 하고 럽처드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이게 볼텍스 코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질이 멸렬한 이런 경우도 럽처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에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것이 월시어 스트레스라든지 오실레이팅 인덱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맵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이제 도움 쪽에 어, 이런 포칼한 포사이들이 월시어 스트레스는 감소되어 있고 오실레이팅 인덱스는 증가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위험한 벌러러블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D 플로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OP 파인딩하고 그다음에 CFD와 코릴레이션 하려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고 그런 OP 파인딩이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익었는 것 중에 여기에 약간 어, 이, 좀 다른 뭐 지금 수술하시는 분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FD에 보면 이런 월시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CFD와 에너지 월 인핸스먼트를 비교하려는 이런 최근에 연구들이 있는데 에너지 월 인핸스먼트는 어, 저희들 뭐 이게 클리니컬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진도 뭐 상당 찍기가 쉽고 그다음에 판독하기도 쉽고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에너지 월 인핸스먼트가 되는 부분들이 뭔가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럽처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점점 에비던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D 플로우 피처와 그다음에 4D 이 월시어 스트레스와 애뉴즘 인핸스 여기서는 이제 K 트랜스를 어째서 애뉴즘 월하고 그다음에 이 월과 마주하고 있는 그 플로우의 그 월시어 스트레스를 비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컨셉트들이 생겨났고 하이어 K 트랜스 이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로어 월시어 스트레스와 상당히 연관이 있고 럽처의 리스크가 있는 이런 포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션 스트레스가 높은 데에서 터질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겠죠? 낮은 데를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뒤로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슬라이드. 예, 그 월시어 스트레스가 낮은 데에 터질 거라 생각해요. 그게 월시어 스트레스가 이게 낮은 것도 문제고 높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애뉴리즘 멀쩡한 그런 베슬에서 그 베질라 탑을 예를 들면 베질라 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애뉴리즘이 생길 때는 하이 월시어 스트레스 상태라고 합니다. 레비트 베질라 그 연구에서 어, 실험적인 그런 게 보면 할시어 월시어 스트레스 그게 약간 이렇게 생기고 그게 이제 바로 터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게 점점점 애뉴리즘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로어 월시어 스트레스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니시에이션 하이 월시어 스트레스, 예, 이니시에이션 하이 월시어 스트레스 때 분명히가 이니시에이션 되는 거고 예. 터지는 거는 터지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터지는 게 생기고 그건 하이 월시어 스트레스인 상태에서 얼마 있지 않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가 인시덴탈 애뉴리즘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R엔조에서, CT엔조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 보면 느낌이 보면 뭐 블랩이 있고 도터색이 있고 모양이 막 길쭉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건 터질 거라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 월시어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이게 뭐 약간 뭐 터질 것 같이 있었어도 뭔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로우 월시어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죠. 그, 시술 스타일.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이게 안 터진 케이스잖아요. 예,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딱 눈으로 보면 여기서는 플로우가 이렇게 보여. 막 훅, 훅, 이런 게 보여.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훅, 훅, 훅 보이니까 여기 터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여기는 로우 월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훅훅훅 보이니까 여기 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타이어 이건 굉장히 월이 얇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훅, 훅, 그러니까 피가 도록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다 그러는데 어떤 케이스는 제가 작년 12월 때 발표했는데 그냥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괜히 수술했네. 이런 생각이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거나 갖다 임상가로서 좀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스타디가 어려운 부분이 이 럽처드 상태로 이렇게 오면 어, 일단 뭐 블랩이나 뭔가 이렇게 뭐 형태적인 걸 보면 뭔가 좀 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그런 환자들을 또 버디 플로우를 찍자고 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설사 그거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되기 전에 그 소견이 필요한 거지. 지금 럽처된 상태에서는 그거는 럽처된 상태니까 또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시덴탈하게 보이는 보이는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리스크는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이게 터지지 않을 거야.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언럽처되겠지만 앞으로는 터질 거야. 근데 저희가 또 뭐 그거를 마냥 지켜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터질 것 같으면 수술을 해버리고 안 터질 것 같으면은 여기 예, 그 전에 여기 아까 화장대 술 가셨나? 예. 가족 안 보이는데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옛날에 개념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정말 보면 올시오 스트레스가 하이다 로우다 이런 걸 다 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어떻게 말씀하신 거 이니시에이션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해가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임상가로서는 이게 지금 사진 찍고 6개월 사진 찍고 터진다 이런 거는 안 터진단 말이야 더 가능성인데 변화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 갖다가 6개월 또 검사해야 되냐 아니면 애뉴얼리 검사해야 되냐 이게 참 임상의 딜레마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이게 터진 놈인지 그냥 도되는 놈인지 그런 걸 알고 이게 임상을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환자가 또 환자 요인도 또 있는 거고요. 그죠. 환자 물론 근데 반대로 야 우리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개념은 9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신경외과 의사들 TV에 나오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다. 그러면 다 해, 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프랙티스 보면 뭐라고 할까요? 터진 케이스하고 안 터진 케이스하고 치료하는 게 보면 안 터진 케이스는 엄청나게 늘어나. 예. 이거는 좀 뭐 윤리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구별하고 어느 정도 인터벌 두고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저희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 심평한 데이터를 보면 그 럽처드 케이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체가 돼 있는데 예, 언럽처드 케이스는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라고 예, 하십니까? 그다음에 약간 좀 그렇게 한 5년 전인가 뭐 한 7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코일이 그 클립을 추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일선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뭐 애뉴리즘을 찾는다고 찾는데 뭐 루틴이 뭐 1, 2mm. 그러니까 그 의료의 비윤리성도 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1차 병원에, 그러니까 2차 병원에서의 그 홀링하는 거하고 3차 병원하고 또 달라. 너무 많이 2차 병원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놈 가서 치료 많이 했으면 기본적으로 터진 놈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줄어. 그게 정말 딜레마 이게 이게. 심장에서 데이터를 보면 그 스탠트는 엄청 늘어나는데 정작 보면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으로 인한 사망은 줄지 않는 거 같아서 나도 이게 그 의사들의 안심인지 아니면 환자들의 안심인지 모르지만 물론 사이코릭 치료하는 사이코릭 팩터도 있어요. 치료하지 말하고 치료하지 않고 업저베이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상 이거 치료할 경과를 보자 그러는데 이 사람 환자 마음 두려워. 그딴 데 가서 치료 받고 그냥 이게 예, 그래서 아까는 이제 K-트랜스를 했는데 이제 애뉴리즘 월 인핸스먼트 조금 이제 게들리늄 그 프리 인핸스, 포스트 인핸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뉴리즘 월 인핸스먼트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핸스를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비해서 월시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낮은 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애뉴리즘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그 근접한 이런 에어리어의 월시어 스트레스가 평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유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죠. 같이 MRI 안에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면 그 베슬월 이미징 그래서 N유저 월을 이벨루이션하고 그다음에 4D 플로우를 통해서 플로우 피처도 이벨루이션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애뉴리즘 트리트먼트가 나와서 이제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뉴리즘 플로우 디스럽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플로우 다이버팅 스텐트는 이런 메쉬 워크에 상당히 좋은 첨을 해서 애뉴리즘 안에 들어가는 플로우를 막고 그다음에 애뉴리즘 플로우에 들어갔던 그 플로우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잘 막히는 경우가 있겠고 잘 안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제 신기할 정도로 잘 막히는데 이런 그 velocity reduction ratio 이런 지표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N이즘 내의 velocity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parent artery의 flow 어, 플로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측정을 했을 때 이런 velocity reduction ratio가 이런 높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이런 클로저가 되고 그게 레이시오가 velocity reduction ratio가 낮을 경우에는 12개월 되어서도 잘 그 클로저 레이트가 낮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디 플로우가 좀 보디 플로우에서 생성된 velocity reduction ratio가 좀 유용한 인덱스가 되지 않나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아스로스클레로시스, 두 번째는 애뉴리즘, 세 번째는 AV 션트 또는 브레인 ABM 같은 션트 리전에 있어서 2D 뱅크, 4D 플로우 MRI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션트 리전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션트 리전은 설명을 드리자면 브레인이 카필러리를 통해서 브레인 티슈로 퍼퓨전이 되는데 아트리가 있고 아트리올 그다음에 커필러를 통해서 브레인 티슈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브레인 티슈에서 CSF 스페이스 쪽으로 가서 확산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베인이 될 수도 있고 세브럴 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SF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글림팩틱스를 통해서 드레이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커필러리를 어, 가지 않고 아트리에서 바로 세레브럴 베인으로 다이렉트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상적인 브레인 베인의 드레이니지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트리 그 압력이 베인으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트리얼라이즈드 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아트리얼 프레셔가 베인에 있어 버리면 베인 프레셔는 정상적인 프레셔는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커필러리와 그 브레인 파렌키마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인 사이드의 프레셔가 높아져 버리면 정상적인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하수구를 못 찾아가지고 하수구가 다시 넘치는 그런 비너스 리플럭스, 포티컬 리플럭스, 비너스 하이퍼텐전이 유발하게 되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템포럴 로브에 해모리지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unusual 해모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MRI 보시면 이런 시그널 보이드를 보는 베스큘라 스트럭처가 보였고 TFCA를 보면 이런 션트 나이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리와 베인이 만나는 곳. 이 션트의 나이도수가 이제 트리트먼트 타겟인데 여기서 이제 텐토리얼, 아트리얼 피더, 서플라잉 아트리가 있고 션트 나이도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로 드레이니지 되는 이런 텐토리얼 듀럴 AV 피스툴라라는 병이 상당히 드문 병입니다. 그래서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맥으로 해서 여기를 코일을 딱 넣고 이 션트를 막는 시술을 했는데 이 환자를 시술 전에 어, 그 2D PC를 찍고 시술 후에 직후에 찍고 6개월 찍고 그다음 1년 찍어가지고 이 추세를 플로우의 추세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션트 텐토리얼 요게 션트입니다. 션트는 직후에 엄청나게 플로우가 감소하고 1년 후에는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맥으로 치면 스트레이트 사이너스에 가는 플로우가 상당 부분이 이런 션트 플로우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스테이트 사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정상화되는 션트 플로우에 의한 기여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거는 이런 션트 플로우를 없애주면 정상적인 비너스 드레이니지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비너스 드레이니지가 방해가 되면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션트를 없애주면 토탈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정상화돼서 올라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션트와 관련이 없는 세르브럴 베인에 있는 플로우도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트라우마틱 CCF라고 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그 카로티드 아트리가 찢어져서 케이버너스 사이너스로 이런 슈도 애뉴리즘이 나와서 어, 나와 있던 이런 슈도 애뉴리즘 생기고 그다음에 케이버너스 사이너스에 이런 션트가 생겼던 이런 환자인데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하겠거니 바로 수술을 뭐 주로 이렇게 여기를 막든지 안 그러면 여기를 트래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커브드 스텐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바이패스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니셜 요 사진을 보고 2D PC를 찍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팔로우를 하고 2D PC를 찍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PC를 계속 따라가 보니까 이게 션트가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OI를 이런 그 여기 별표가 있는 부분이 아까 여기서 보이는 슈더 애뉴리즘 색입니다. 이 슈더 애뉴리즘 색의 플로우도 매저를 하고 그다음에 슈더 그 CCF가 생기면 CCF로 드레이니지 되는 정상적인 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피리어 옵살믹 베인입니다. 그래서 수피리어 옵살믹 베인이 지금 플로우가 상당히 인골지먼트 되어 있고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CCF 플로우라든지 NU 좀 세게 있는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수필 옵사믹 베이깅 플로우도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토탈 세레브럴 플루이드 플로우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이런 션트 리전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아트리 베인 플로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없어졌대요. 예, 스판테니어스 레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뭔가 이 치료를 하기 전에 찍어 놓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기 전에 봤는데 좋아져 버렸습니다. 교수님이 리포트하신 케이스는 없죠? 예? 교수님이 리포트하신 케이스. 예. 어, 예.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리전들을 그 당시에는 제가 뭐 4D 플로우 전혀 생각을 못했고 4D 플로우는 없었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케이스 리포트에서 이런 4D 플로우를 해서 이런 션트 리전이 연결이 되어 있다. 아트리로부터 베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4D 플로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인 A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리얼 피더와 비너스 드레이니지 이런 ABM 리전들이 엠볼리제이션을 요즘은 이제 감마 나이프를 거의 다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기 선택된 케이스에서 헤모리지가 있는 경우에 이 선택된 케이스에서 프리서지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서지를 해서 드러내는 이런 시술 방법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그런 약간의 옛날 그런 트렌드에서 보시면 이런 엠볼리제이션 함으로써 각각의 피더들이 점점 막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나이프 트리트먼트를 하면 이런 ABM 플로우가 점점점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전후에 AB 션트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팔로우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트리얼 피더에서의 월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정맥으로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죠. 정맥에 있는 그 아주 흔한 병 중에 아까 AV 션트 리전이 듀랄 AV 피스툴라가 있고 그다음에 비너스 비너스 드롬보시스가 있습니다. 듀랄 사이너스 드롬보시스. 그래서 이 환자가 처음에는 이제 뉴로로직 심텀 때문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피오세이살 사이너스의 이 드롬보스가 혈전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혈전이 차 있으면 여기 코티칼 베인들이 수피오 세이설 사이너스로 드레이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드레이니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하수구가 막히면 이게 하수구와 그 수돗물이 역류를 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뇌압이 올라가는 그 비너스 하이퍼텐전이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티코귤레이션 를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각 그 수피오세이살 사이너스의 그 세그멘트의 플로우를 측정을 하면 상당히 지금 거의 이제 플로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티코글레이션 이후에 리커너제이션 된 상태에서 하면 이런 플로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SF를 이제 제가 이제 CSF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 그 칠곡 경북대에 보면 이제 그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발부돼서 CSF 쪽으로도 좀 많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디오패틱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의 경우에 이런 그 에퀴덕트에 있는 플로우가 좀 증가돼 있는데 벤트리클이 늘어나고 어, 그 벤트리클 늘어나고 CSF 플로우가 늘어나는데 이제 뭐 특별하게 obstructive 코즈가 보이진 않는데 어, 그 뭐 게이트 디스터번스가 있고 그다음에 소변 잘 못 보고 그다음에 디멘팅 피처를 보이고 이런 특징적인 트라이아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넥 서비칼 CSF 플로우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퀴덕트에서 플로우를 측정을 해보면 좀 특징적으로 보면 이런 정상인에 비해서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는 에퀴덕트의 스트로크 볼륨이 좀 증가가 되고
반면에 CSF, 그 맥 CSF 플로우는 그다지 어, 오히려 좀 감소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뭐 트리트먼트 전후,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드레이니지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전통적으로는 그 벤트리클러 페리토니얼 션트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럼바 드레이니지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전후를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뭔가 리스판더 그룹과 넌 리스판더 그룹을 구분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또는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D 플로우를 4D 플로우는 좀 오히려 그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리컨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를 측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분명하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브레인에서는 이런 아터리, 그다음에 세브라 베인, 그다음에 에퀴덕트 같은 CSF 플로우 패스웨이를 플로우를 다 측정을 해서 플로우, 볼륨 또는 필로시티를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2D도 측정할 수 있고 4D 플로우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D 플로우가 단면을 딱 설정을 해줘야 되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메저먼트가 신뢰성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트리 같은 경우에 설정하는 뱅크, 그 다음에 베인에 설정하는 뱅크, 그 다음에 에퀴덕트에 설정하는 뱅크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면 그 뱅크에 맞는 그런 플로우가 측정이 될 수 있어서 같은 레벨에서 그 뱅크를 달리해서 이러한 구조물들의 플로우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드린 아스로스클레로시스, 애뉴리즘, 그다음에 에비션트 리전, 브레인 AVM, 그다음에 이디오패틱 하이드로세팔루스, 그다음에 비너스 트롬보시스 이런 그 모든 질환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로우 필라시티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어드밴스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점점점 맵을 바꿔가면서 이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상 적용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D 플로우는 아직도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2D 뱅크를 쓰면서 4D 뱅크를 어, 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런 그 비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많이 이제 공학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